옛날 어느 마을에 늘 콧물을 한 사발씩 흘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를 못 마땅해 한 아내가 야단을 치며 말했다. 어서 의원에 가서 약을 먹던지 어떻게 치료 좀 하세요.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의원 날이 내가 늘 콧물이 흘러서 그러는데 이걸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하길. 내가 보니 코가 커서 콧물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거시기도 크시오? 코와 거시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거시기를 조금 자르면 틀림없이 콧물이 멈출 것이요. 의원의 말에 당황한 사내가 물었다. 거시기를 잘라도 마누라와 밥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자르는 것이니까 밤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오. 의원의 말에 사내는 거시기의 3분의 1을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원에 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는 잘 받았나요? 내 말끔하게 치료받았어.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아내가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콧물 나도 좋으니 당장 가서 다시 붙여오시오. 난 그 큰 거 없이 못 산단 말이오. 발끈하는 아내 때문에 사내는 의원을 다시 찾아가서 잘라버린 거시기를 붙여달라고 했다. 그런데 의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떼버린 걸 고양이가 물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화가 난 사내가 거시기를 물고 간 고양이를 붙잡아 호통을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어서 내 거시기를 뱉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고양이는 야옹야옹만 할 뿐이었다. 이놈, 어서 삼켜버린 내 거시기 뱉어내라. 이놈아, 우리 마누라도 아까워서 물었다 뱉었다 한단 말이야. 옛날 어떤 선비가 말을 타고 가다 어느 냇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냇물을 건너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여인들이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비가 멍하니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마침 스님 두 분과 마주치게 되었다. 선비가 그 스님들에게 물었다. 스님들, 혹시 글을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저와 같이 시를 한 수 지어보시지요. 하자 스님이 소승들은 배운 것이 없어 능하게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스님이 겸손하게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한 구절을 읊어볼 테니 스님들이 그 다음 구를 지어보시지요. 선비가 먼저 빨래하는 여인네들을 바라보며 저편 시냇가에 홍합과 조개가 입을 활짝 벌리고 있으니 하고 시를 읊고는 스님에게 다음 시구를 재촉하였다. 그러자 한 스님이 선비님의 시는 고기 종류인 까닭에 저희는 산에 사는 산승이오니 고기 종류로는 답을 못하고 채소 반찬으로 대꾸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선비가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한 스님이 시를 읊는데 여인들을 구경하던 말 위에 선비 바지 속에서 송이버섯이 벌떡 일어서 꿈틀거리는도다. 하고 대답하니 이는 선비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허벅지를 바라보며 음심을 품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아이고 스님도 참 재치가 있으십니다. 라고 하니 옆에 있는 다른 스님이 이어서 대꾸를 하였다. 그런데 말 옆에 있는 송이버섯들은 아무리 벌떡 일어서도 쓸 수가 없으니 정말 한스럽구나. 라고 하며 속세를 떠난 스님의 처지를 시로 표현하였다. 옛날 어떤 처녀가 출가하였는데 어느 날 그의 유모가 은근하게 물었다. 아씨, 어젯밤에 그 맛이 어떠하시던가요? 이에 신부가 말하길 그 맛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깊은 맛은 아직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 맛은 인간에게 제일 좋은 맛이며 한창 흥이 일어 무르익을 때는 눈은 태산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귀는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씨는 아직 그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극한 맛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말하자 신부가 유모의 말이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극치의 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렇다면 아씨께서 오늘 밤 낭군님과 합방을 하실 때에 제가 문틈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넣어 보일 테니 만일 아씨께서 그 물건을 알아보신다면 극치의 맛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니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하고 서로 약속을 하였다. 그 후 부부가 불을 켠 채로 합방을 하는데 그 즐거움이 극에 이르자 유모가 문틈으로 물고기를 살짝 보인 후 다음날 아씨에게 물었다. 아씨,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던가요? 하고 물으니 이에 아씨가 답하길 길고 굴다란 것이 남자의 물건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모양을 보니 꼭 돌쇠의 물건이랑 비슷했어요. 아씨는 돌쇠를 통해 이미 극치의 맛을 알고도 남음이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햇살 좋은 날 정자나무 밑에 가난한 세 친구가 모여 자신들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각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다. 먼저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바라건대 다음 생에는 명창으로 태어나 위로는 정승판서로부터 밑으로는 시정아치에 이르기까지 애간장을 녹여 내 손안에 놀게 하고 사치와 행락을 마음대로 하여 이름을 일국에 날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이를 듣고 난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후생에 바라기를 솔개가 되어 푸른 하늘을 높이 날며 사방을 유람하고 혹시 명가의 예쁜 여종이 고기 광주리를 이고 오는 것을 보면 가볍게 날아 내려가서는 그 고기를 가로채어 다시 높이 날고 싶소. 그러면 그 예쁜 여종이 크게 놀라 어머니를 부르다가 나를 우러러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통쾌하겠는가. 그러자 마지막 남은 사내가 말하였다. 나는 후생에 돼지 새끼가 되고자 한다네. 라고 하자 이 말에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소원이 다 있는 것이오? 이건 정말 별다른 소원이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다른 친구가 묻자 그가 답하기를 돼지 새끼는 태어난 지 불과 대여섯 달이면 충분히 색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원인 것이오. 난 그게 너무 부럽소. 난 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 총각딱지를 못 대고 있으니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오. 만약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면 한평생 원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말하니 함께 듣고 있던 친구들이 크게 웃으며 이에 한 사람이 말하길 그런데 이 친구야, 돼지의 육질은 생후 대여섯 달이 가장 좋으니 어쩌면 해보지도 못하고 삼겹살이 될지도 모르겠네. 옛날 어느 한 포조리 마을을 순찰하다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여인이 밉지 않게 생긴 것을 보고는 갑자기 욕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여인이 뽕하고 방귀를 뀌는 것이었다. 포졸이 여인에게 다가가 아니, 어찌 함부로 방귀를 뀌는 것이오? 하며 여인을 흘겨보자 여인이 답하길 허구한 날 보리밥을 먹고 종일 김을 매는 사람이 방귀를 뀌는 것이 어찌 대수라고 탓하시는 것이요? 하니 포졸이 눈을 부릅뜨고 나무라기를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먼. 방귀를 함부로 뀌는 여인을 관가로부터 잡아들이라는 분부가 있었소. 하고 여인의 소매를 잡고 끌고 가려 하자 여인은 겁을 먹고 기세가 꺾여 여러 말로 애걸하며 말하길 다른 곳에서도 방귀를 뀐 여자가 많이 있을 것이니 나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잡아가면 그 은혜가 클 것입니다. 하고 통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포졸이 네, 그럼 그대의 청을 들어줄 것이니 그대 또한 내 청을 들어주겠는가? 그렇지 못하면 관가로 잡아가겠소. 라고 하니 여인이 사양하지 않겠소이다. 그리하여 포졸은 여인과 함께 바깥의 후미진 데로 가서 한 차례 행방을 마친 다음 만족스럽게 돌아갔다.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포졸이 순찰하다가 마찬가지로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마침 그 여인도 뽕하고 방귀를 뀌는 것이었다. 옳지. 나도 한번 그 방법을 써봐야겠구나. 그런데 여인이 먼저 포졸에게 말하길. 포졸날이 내 방귀를 뀌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어. 내 무엇이든 할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여? 내 방금 큰 소리로 방귀를 뀌었는데. 자, 어서 바깥 후미진 곳으로 갑시다. 그러자 포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네, 들어보니 그 소리는 방귀가 아니라 큰 것을 지린 소리 같은데 어서 뒤처리나 하시오. 하고는 급히 도망가 버렸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은근히 바라고 있던 터라 어느 날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두 사람은 몰래 그 짓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인은 그 자취가 탈로 날까봐 두려워 관가에다가 총각이 자신을 덮쳐 욕을 보였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총각이 비록 범하려 하였다곤 하지만 너는 어찌하여 이에 순순히 따랐는고? 하고 사또가 묻자 그 여인이 답하길. 저 총각이 쇳내를 덮칠 적에 한 손으로 저희 두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저희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러자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여 말했다. 아니, 세상에 손이 세 개나 달린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고?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무고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여인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분명히 저 총각의 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빳빳한 것이 그곳에 닿기만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생강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는 낙동강을 오르다 경상도 선산의 월파정나루에 배를 대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내 명색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색형으로 이름난 이곳에 와서 그냥 장사만 하고 지나칠 수야 없는 일이지. 그리하여 선산 고을에서 이름난 한 기생을 사귀게 되어 한동안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한 배의 생강 판 돈 모두를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된 상인은 옷을 다 차려입고 기생과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의 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 생강 한 배를 모두 날렸으나 후회는 없다마는 다만 소원이 한 가지 있구나. 그것은 너의 그 옥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내 생강 한 배를 다 먹어치웠는지 보고 싶구나. 밝은 대낮에 한번 보여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생강 상인에게 네, 그런 소원이라면 10번 더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옷을 벗고 번듯이 드러누워 무릎을 세우고 상인에게 옥문을 보여주었다. 이에 상인은 기생의 옥문을 헤치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한탄하며 시를 한 수지었다. 멀리서 바라볼 땐 늙은 말에 힘없이 감기는 눈 같더니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고름든 종기를 찢어 헤친 상처 같구나. 양쪽에 나온 입술 안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한 배에 가득 실린 그 딱딱한 생강을 다 먹어치웠는고.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나리께서 매일 밤 가운데 달린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잖아요. 그 말에 상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렸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일찍이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지내는 박진사가 있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맛 좋은 새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는 새우 요리가 너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새우 요리 타령을 하던 차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짓궂은 한 친구가 커다란 새우 10댓마리를 선물로 사들고 가서 박진사의 몸종을 불러내어 새우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말했다. 이 새우를 삶으면 내년이 진사 어른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당장에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것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란 몸종이 물어보았다. 즉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새우는 분명히 빨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몸종은 부끄러워하며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박진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새우 요리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식경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새우 요리가 안 나오는 게야? 그리하여 박진사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 요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 나으리.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요.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이 빨갛게 익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 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위에 내려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 더 새빨개져서 박진사를 보고 말했다. 나으리,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사옵니까? 금방 들통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 이에 깜짝 놀란 박진사가 말하길. 아니 뭐라고? 그렇다면 내 물건이 작고 부실하다는 것이 들통났단 말이냐? 옛날 어떤 부부가 하찮은 일로 서로 싸우다가 부인이 몇 대 맞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녁도 짓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로 아랫목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남편도 역시 크게 화가 나 말을 하지 않고 물러가서 윗목 구석에 누웠다. 그렇게 밤이 되어 남편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아직도 화가 나서 누워 있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불쌍한 생각이 없지 않아 달래줄까 하는 마음에 잠자리를 같이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표현하지 않고 자는 척 하품을 하면서 몸을 굴리다가 한 팔을 아내의 가슴 위에 얹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손을 잡아 던지며 아니, 이 손으로 나를 때렸는데 왜 내가 가까이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웃으면서 얼마 후에 또 한쪽 다리를 들어 아내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아내는 그 다리를 잡아 던지며 이 발로도 나를 찼으니 내 어찌 가까이 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다시 웃으면서 다리를 뻗치고 허리를 펴면서 자신의 물건을 내밀어 아내의 등 뒤에 닿게 하자 아내는 곧 두 손으로 남편의 물건을 잡고 어루만지더니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원수로다. 너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해준 적이 없도다. 옛날 한 선비가 두 친구와 만나 더불어 있다가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고상한 버릇이 있기 마련이니 우리 각자 버릇을 말해보기로 하세. 먼저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젊은 몰입꾼 몇 명과 더불어 사냥을 하지. 팔뚝에 보라매를 올려놓고 나아가 산마루에 서서 방울을 찬 개들을 놓아 채색빛 깃털의 아름다운 꽁을 찾아 수풀에서 날아오르게 하지. 그러면 금빛 눈동자와 칼 같은 깃을 가진 매가 번개처럼 날아 비단결 같은 꽁의 목을 잡아채어 날아올 때 꽁을 수습하고 다시 팔뚝에 올려놓지. 이것이 나의 버릇일세.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천금을 쏟아 한 마리의 준말을 마련했네. 그 말은 용과 같은 몸과 봉황의 가슴에 안개 바람 같은 갈기를 휘날리며 귀는 마치 깎아놓은 대쪽 같고 눈은 샛별 같지. 거기에 옥 안장으로 단장한 뒤에 손에는 산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번화한 거리를 치달리지. 이것이 바로 나의 버릇일세. 두 친구의 말을 들은 선비가 이윽고 말했다. 나에게도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 자네들이 가진 버릇과는 조금 다르다네. 이에 친구가 물었다.
그래, 그게 무슨 버릇인가? 나에게는 어리석은 종이 하나 있는데 그의 아내가 무척 아름답다네. 진실로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 같고 두엄자리에서 피어난 흰꽃 같지. 그녀를 대하면 마음이 미혹해지고 그녀를 생각하면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라네. 밤이 깊어 사람의 자취가 조용해진 곳에서 남몰래 그녀와 더불어 즐기니 그 즐거움이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네. 이것이 바로 나의 버릇일세. 이때 선비의 종이 이 말을 몰래 엿듣고는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선비님, 그거 참 신기합니다요. 안방마님도 똑같은 버릇이 있거든요.